저 자신이 이 감사제도에 관해서 오랫동안 보았습니다만 이번에 발표를 계기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특히 이제 감사 현장에서 이 업무를 다루시는 여러 감사인 여러분을 모시고 강연을 하게 돼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좀 들어볼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이 제도상은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이고, 최근에 조금 이 변경이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수준에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쪽에 보면 우리나라 영리기업의 감사제도 유형에 대해서 영리기업의 회사 형태별로 한번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재 감사 및 감사위원회의 운영 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상장에서 협의회의 정관기재 유형을 보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쪽에 있는 우리나라 영리기업 감사제도의 과제와 개선 방안인데, 이게 오늘 말씀드릴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12가지에 걸쳐서 내용을 기재해 놨는데요. 참고로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제가 아직 논문을 통해서 검증했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번 제시해 본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정치하게 검증하고 하는 건 앞으로 더 해나가야 될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4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누차 얘기가 나왔지만 최근에 들어서 이 횡령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내용을 봤더니 10대 횡령 사건의 금액이 보니까 가장 적은 게 50억입니다. 그래서 2천억이 넘는 스템 임플란트부터 시작해서 또 재밌는 것이 횡령 회사의 유형도 영리기업뿐만이 아니라 공기업, 지방정부, 농협, 온 천태만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요 근래 들어서 이렇게 횡령 사건이 증가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횡령 사건이 최근에 갑자기 증가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동안에 계속 일어났던 횡령 사건이 수면으로 드러나는 건수가 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니 해도 지금 외부감사법 개정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강화되면서 제가 중소기업 운영하신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제 경리과 직원도 사장 말 안 듣는다 얘기입니다. 왜냐? 잘못했다가 자기가 책임질 것 같으니까 사장 말대로 회계 정리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이제 내려가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은닉되었던 이러한 범죄들이 많이 노출돼 가는 것이고, 기업 구성원들도 자기 책임을 질 소지가 많아지니까 결국은 이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이 사건이 나온 걸 보면 실질적으로 외부감사나 회계관리 제도를 통해서 나타난 것보다는 자기들끼리 제보에 의해서 사건화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올 걸 예상해가지고 미리 자기 몸단속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이 많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투명성 지수가 하락하고 이런 건 당연한 것이고요. 오쪽에서 봤듯이 그러면 이제 이러한 회계제도가 여러 가지로 이제 위기에 처하고 있는데, 감사제도가 이 감사제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인이나 또는 감사의 경우 외관법에 의해서 감사 내지 감사위원회 책임도 강화됐지만, 그것 못지않게 작년 금년에 이 내부 통제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2개가 나왔는데, 그 전까지는 대부분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대표이사의 책임을 묻는 것이었는데, 금년에 나온 판결은 사회이사 책임까지 물었습니다. 그것도 직접 관여한 것도 아니고 내부 임원들이 입찰하면서 담합해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은데 그것이 회사에 대해서 손해를 입었다 해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사회이사까지 물은 것입니다. 회사에 대한 감시 위반으로 해서 성관주 의무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 선고 금액 보니까 뭐 200억, 300억 하는데 뭐 그렇게 막대한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몇 천만 원에서 몇억, 이렇게 선고를 한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젠 더 이상 감사인이나 감사위원이, 그 몇백만 원 받으면서, 그냥, 프리패스하는 그런 자리는 이제 더 이상 아니게 된 거 아닌가. 특히 대법원에서 보낸 시그널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 감사제도 유형인데 뭐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비상장 법인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10억을 기준으로 해서 10억 미만일 때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고 10억 이상일 때는 이사를 1인 내지 2인만 두고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자산 총액 1000억과 자산 총액 2조 원을 구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산 총액 1000억 미만은 비상금 감사를 줄 수 있도록 하고 1000억 이상은 상금 감사, 그 다음에 2조 이상은 우리가 말하는 이른바 특례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1000억에서 2조 사이에는 최소한 상금 감사를 두되 자발적으로 감사위원회를 둘 때는 특례감사위원회를 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쪽에 보시면 위안회사의 감사기관인데 사실상 그동안 우리나라 위안회사는 별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만 최근 몇 년 들어서 위안회사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이 이제 위안회사가 작동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장 활용하는 데는 어디냐? 잘 아시다시피 외국 회사의 국내 지사들입니다. 특히 독일 같은데 자동차 회사 이런 사람들은 평생 동안 위안회사를 통해서 회사를 운영해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위안회사를 통해서 지사를 설립하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더 좋은 것이 우리나라 위안회사가 되면 지금까지 외관법도 적용 안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재무제표가 공개가 안 되니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나중에서 이제 정부 당국이 알아가지고 결국은 위안회사도 외관법에 집어넣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제 위안회사의 경우에 감사를 임의기관으로 임의기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사를 두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누가 감사 역할을 하느냐? 사원총회가 해야 되는데, 이 사원총회가 제도상은 뭐 장부 열람권 뭐 이런 것 등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쪽에 말씀드리는 유한책임회사, 이게 미국의 이른바 리미티드 라이어빌리티 컴퍼니 또는 일본의 합동회사를 이제 모방해서 들어온 건데요. 유한책임회사는 유한회사보다는 내부 자치가 더 광범위하게 인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업무 집행자가 아닌 사원이 이른바 유한책임 사원에 대해서 감시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합자회사 유한책임 사원이 가지는 감시권을 부여해서 이 감시권을 위해서 이제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합자회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명회사의 경우에는 한명회사는 대부분 모든 사원이 업무 집행권을 가지고 있고 상호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감사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다른 업무 집행 사원의 이의권, 즉 각 사원의 업무 집행에 관해서 다른 사원이 이의가 있을 때는 그 행위를 중대하고 총사원의 과반수결에 도록 하는 이러한 조치라든가, 또는 이외적으로 업무 집행권을 가지지 않은 사원이 있을 때는 감시권에 의해서 감사 기능을 감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쪽에 보시면 이제 아까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에 대해서 이 합자회사의 감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랬는데, 합자회사의 감사의 경우에는 일반 감사권과 특별 감사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집행권을 가지지 않는 합자회사의 유한책임 사원은 이른바 상법 227조에서 말하는 감시권을 가지고 감사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 277조에 따르면 유한책임사원은 영업연도 말에 영업시간 내에 한해서 회사의 회계장부 등을 열람할 수 있고 재산 상태를 검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을 둔 이유는 회사의 영업을 반대한다거나 기밀 누설 등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특별감사권은 중요한 사유가 있을 때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언제든지 회계장부의 열람 검사를 할 수 있고, 여기서 그러면 중요한 사유는 뭐냐? 무한책임사원이 부정행위를 한다거나 법령정관의 중대한 위반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이른바 중요한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1쪽에서 우리나라 현재 감사와 감사위원회 제도의 운영 실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참고한 자료는 한국상장회사협회가 금년 4월 조사한 현재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789개를 대상으로 정관기재 유형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이 789개사 중에서 현재 감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회사는 347개사로 약 44%이고, 감사위원회를 채택하는 회사는 442개사로 56%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를 채택한 442개사 중에서 자산총액 2조 이상인 특례감사위원회 설치회사는 약 985개로 현재 약 42% 정도를 점하고 있고, 감사위원회를 자율적으로 설치한 회사는 2022년에 257개사로 거의 변경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율적인 설치회사, 즉 자산총액 1000억 이상 2조 원 미만인 이러한 회사가 이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는 이른바 특례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해야 되는데, 그 퍼센트는 약 244개사라서 55.2%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발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채택한 회사의 비율이 약 55%로 높아진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 2022년부터 자산 총액 1조 이상인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의 경우에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의 의무적인 공시 대상이 됐습니다. 따라서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에 우리 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선택하냐 감사를 선택하냐 이 내용을 공시하게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큰 회사가 감사제도만 운영하고 있다 하면 좀 대외적인 측면에서 조금 그 모양이 이상하니까 스스로들 많이 감사위원회 제도로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쪽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표로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13쪽에는 우리가 이제 감사를 선택할 때 3% 의결권 제한 때문에 결의 정족수를 충족시킬 수 없다 해서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한 회사에 대해서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의 요건을 면제하고 그냥 출석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감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완화해 줬습니다. 이러한 감사 내지 감사위원 선임결 요건의 완화를 규정한 회사는 감사제도를 채택한 회사 중에서는 22년에 259개사로 약 74.6%가 이걸 선택을 하고 있고, 감사위원회를 채택한 회사는 275개사로 약 62.2%가 이 제도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해 주는 부분은 망설일 이유 없이 전부 정관 바꾸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은 15쪽입니다. 이 15쪽의 경우에는 2020년 상법 개정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때 한 명은 분리 선임하도록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정관에 반영한 회사가 2022년에 267개사로 전체의 약 60.4%의 회사가 이 분리 선임을 정관에 반영해 놨는데, 분리 선임한 감사위원회 수는 한 명이나 또는 정관에 정하면 한 명 이상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대부분이 이제 그 한 명으로 하는 회사가 91.8%로 대부분을 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그 외감법 개정에 따라서 감사 역할이 확대됐다는 내용인데, 이건 뭐 저보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시는 내용에서 그냥 제목만 나열했습니다. 외부 감사인의 선정 및 감사 보수 등에 대한 결정 권한이 부여됐고, 내부 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를 평가해야 되고, 부정행위 등 조사 및 보고를 해야 되고, 재무제표 작성 감독, 내부 신고제도 실효성 제고 등등에 대해서 감사 내지 감사위원회 역할이 확대됐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쪽에 영리기업의 감사제도와 문제점 및 개선 방안입니다. 첫 번째로 이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왜 감사위원회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잘 작동하지 않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잘 아신 바와 같이 97년에 이제 금융위기 때 이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뭐 채권단이 요구하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도입했고, 정부나 학자들도 뭐 시간에 쫓겨서 다른 걸 뭐 그때 당시에는 뭐 고려할 여지가 없이 도입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99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됐으니까 한 23년 정도 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경제 규모도 그때하고 지금하고 우리가 이제 완전히 다른 것이고, 그래서 한번 이제 제대로 검토할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감사위원회를 요구했던 것은 자기들한테 익숙한 제도를 요구한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민은 감사제도가 아니라 감사위원회 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회 내에 자기들이 익숙한 제도를 선택하라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 당시에 감사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또 그때 당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감사제도도 매우 독특한 제도입니다. 이건 세계적으로 일본만이 하던 제도를 수입해서 그대로 갖다 쓰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미국식 이 감사위원회 제도가 두 개가 동시에 들어와 버리니까 이것이 이제 엉망진창이 돼버렸는데, 우리가 대부분 법은 일본을 통해서 개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회 제도를 가지고 우리가 실험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입법에 있어서는 많은 입법들이 일단 서양 제도를 일본에서 어떻게 시행하는지 한번 보고, 검증이 된 걸 보고 안정성이 검증됐을 때 우리 법을 개정해 나가는 게 지금도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감사위원회 제도만은 우리가 99년에 도입했는데 일본은 2002년도에 도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제를 보고 이제 오히려 더 개선돼서 도입했는데, 잘 작동이 되지 않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이 제도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이른바 이 감독을 중심으로 한 이사회 중심 제도를 두고 있는 미국에서 발달된 제도인데, 우리는 기업의 지배주주가 경영도 하고 이사도 하고 실질적으로 사회이사 선임도 하고 이러한 형태가 되니까 이것이 이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 그래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고 지배주주가 직접 경영하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감사위원회 작동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쪽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감사위원회 들어오면서 사회이사 제도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규정을 들어왔습니다만, 그렇다고 사회이사 독립성이 보장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현실 보면 사회이사는 누가 뽑습니까? 지배주주가 다 뽑잖아요, 실질적으로. 근데 지배주주가 선임한 사회이사가 그 지배주주가 한 업무 집행을 어떻게 감독해요? 여기 감사위원 하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자료 요구 쉽게 할 수 있습니까? 회사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이것이 그 감사위원회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돼 있고, 나중에 이제 책임질 때 되면 법원은, 법대로 책임지라.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참 이게,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개선하려면 결국은
이 자산총액 2조 이상인 상장회사부터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산총액 2조 이상인 특례감사위원회 제도, 즉 의무적인 감사위원회 제도를 채택해야 되는 회사들부터 이 집행임원 제도를 의무적으로 좀 도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집행임원 제도에 관해서는 2011년 상법 개정에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업계에서 강력한 반발을 함에 따라서 이것을 인위적으로 도입한 제도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도입 안 하죠. 그러니까 사문화돼 버린 겁니다. 집행임원 제도는 상법상에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거 이제 또 뭐 강제를 하라 그러면 되지 않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타협안은 기업 지배구조 모범 기준이라든가 감사위원회 모범 기준에서 이걸 규범으로 제시하고 그래서 상장 규정이나 공시규정 등을 통해서 이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나 사업 보고서에 집행임원 채택 여부를 공시하도록 하고 채택하지 않으면 왜 채택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공시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른바 comply와 explain 룰을 적용시키는 거죠. 그러면 강제로 했다는 소리는 못하겠죠. 그러면 이제 시장에 이 부분들이 이제 공시가 되니까 아무래도 간접적인 압력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쪽에 이제 감사위원회를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회사에 대한 외관법 적용 문제인데요. 저도 이번에 이 글을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외관법 적용 대상이 아닌 회사, 즉, 자산총액이나 부채총액이 500억 원 이하인 회사가 자발적으로 감사위원회 415조 2에 의한 감사위원회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면, 감사위원회를 설치했으니까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관법 적용이 안 되니까 감사위원회에 대한 회계감사도 받지 않습니다. 그럼 남는 건 뭐냐? 이 감사위원회에 의한 회계감사 감독만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자기감사 감독을 용인하는 것이 돼가지고 이건 기관 간 권한 분배의 정신에 어긋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관법 적용 대상이 아닌 회사가 감사위원회를 채택할 때는 외관법에 이 감사를 받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 415조 2항에 의한 건 이거 의결권 제한도 없이 감사를 뽑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뽑아버리면 회피할 수 있는 루폴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얼마든지. 그래서 그러한 회피를 못하도록 이러한 조항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21쪽에 감사위원 독립사학본데 이건 뭐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여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2020년에 상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계열회사의 경우 임직원했던 사람들이 사회이사로 취임하려면 냉각기간이 2년이었는데 이걸 3년으로 늘렸습니다. 근데 계열회사에서 근무한 냉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더 강화시키면서 당해회사에서 근무했던 기간은 더 단기로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2년으로.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당해회사에서 근무했던 것이 더 규제해야 될 내용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계열회사보다는. 근데 이것이 좀 언밸런스가 일어나서 이것을 둘 다 3년으로 통일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도 보니까 미국은 뭐 나스닥 규정에서 3년, 영국은 3년에서 5년, 프랑스 5년, 일본은 10년, 뭐 이렇게 국가마다 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도 이제 경제 10대 대국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3년으로 통일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 사회회사를 상장회사에서 6년, 계열회사 합산해서 9년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행령에서 해서는 안 되고 상법으로 정식으로 규정해야 된다. 국회를 통과해서 이 시행령에서 이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2쪽에 이 상임 감사 결격 사유의 최대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포함 필요인데 이것도 자산총액 1,000억 이상 2조 미만 상장회사의 경우에 상금감사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금감사의 결격 사유에 사회회사 결격 사유에 관한 542조의 8의 제2항을 적용하면서 이 548조 이 제2항 중에서 제5호, 즉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적용을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은 사회이사는 될 수 없지만 상근감사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근감사는 사회이사보다 더 엄격한 독립성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것은 타당하지 않으니까 5호도 역시 상근감사의 결격사유에 포함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3쪽에 이 2020년에 개정해서 이제 감사위원 한 명은 반드시 분리 선임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금융지배구조법에 있던 것이 이쪽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상법은 정관에서 정한 경우에는 2명 이상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1명으로 하고 있는데, 지배구조법에서는 1명 이상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회사가 제안한 후보하고 소수주주가 제안한 감사위원 후보가 여러 명 있을 때 그러면 1명 이상이니까 어느 범위까지 선출해야 되느냐, 이 분리 선출의 범위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분리 선출의 범위를 이사회가 정할 것이냐 주주총회가 정할 것이냐 이것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경우는 결국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게 가장 안전하지 않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4쪽에 보면 이렇게 한 사람 분리 선출할 때 회사가 제안한 후보와 소수주주가 제안한 후보가 경합할 적에 이사와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일괄 표결하는 방법이 있고 순차 표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표결 방식에 따라 이것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순차 표결이라는 것은 후보자별로 순차로 표결해서 정적수가 확보되면 일단 표결을 중단시켜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의장이 표결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선임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주주의 주주 제한권이라든가 의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결국 일괄 표결 방식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리 선임 방식에 대해서도 이 주주총회 선결 안건으로 정해서 미리 정해둔 것이 사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쪽에는 이 퇴임이사 법리가 분리 선임된 감사위원 퇴임에 적용되느냐 이 얘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퇴임이사는 임기가 만료돼서 사임하더라도 새로 선임된 인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제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는 내용인데, 이러한 퇴임이사 이 법리가 분리 선임된 감사위원이 퇴임했을 때도 적용되느냐에 관해서 이게 적용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만, 저는 제2설로서 이 퇴임이사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된다. 그 자세한 내용은 자료에 있으니까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쪽에 이 기존 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해서 분리 선출에 가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이 편법적으로 기존 감사위원이 아닌 사회이사를 신임 감사위원으로 선임해서, 물론 감사위원 선임할 때는 의결권 제한을 하죠. 감사위원 공석을 보충하고 이사 공석은 새로 후보자를 선임해서 이사 선임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 없이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개정상법 취지에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새로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는 적어도 한 명은 선임 단계에서부터 분리 선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7쪽에 감사위원회 상근 문제입니다. 이 실질적으로 이제 감사 활동을 하신 분들은 이 상근하지 않기 때문에 내부 정보의 접근성이 어렵고 감사의 집중도가 없기 때문에 실효성을 확보하기 힘들다. 그래서 상근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많이들 주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상근 감사를 지금 1,000억 이상에서 모든 상장 회사를 확대하거나 아니면 자산총액 2조 이상인 상장 회사에 대해서도 한 명의 상근 감사위원을 두는 방안 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보면 상근 감사위원회에 관해서 보면 거의 96.6%가 상근 감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4%만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상법의 법리상으로 보면 또 상근감사위원회 설치가 또 법리상으로 또 문제가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뭐냐면
상근을 하게 되면 이제 경영자로부터 독립적일 수 있느냐 하는 딜레마입니다.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비상근보다 또 비용도 증가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근하는 경우 독립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이제 상근을 할 때 해결해야 될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쪽에 소규모 회사의 감사인데, 우리가 2009년 상법 개정에서 창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일본의 경우에는 유한회사를 주식회사 체제로 편제하면서 그걸 이제 수용하기 위해서 한 건데, 우리는 유한회사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조항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었는데, 이걸 받아들이다 보니까 소규모 주식회사의 감사 기능이 형해화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회사에 대해서 감사 기능을 두고 있는 이유는 주식회사 유한 책임 때문에 두고 있는데, 이 소규모 회사에 대한 감사를 두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회계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소규모 회사의 부담을 완화하면서 어떻게 투명성, 건전성을 높일 것이냐, 뭐 중소기업 회계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뭐 공시제도라든가 회계 감사의 한정에서 유지시키는 방안이나 일본의 회계 참여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9쪽에 유한회사 감사 문제입니다. 유한회사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외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가 이제 외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제 지금 뭐 외국 기업들의 유한회사의 경우는 뭐 규모가 엄청 크죠, 지금. 뭐 자동차 회사뿐만이 아니고 뭐 구글이라든가 뭐 많은 회사들이 유한회사로 설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그래서 결국은 유한회사도 뭐 지금 2011년 상법 개정에서 주식회사와 거의 다름이 없습니다. 유한 책임 부담하고 채권자의 유일한 담보재산이고 회사재산이 해서 감사기관 필요성이 높은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유한회사 장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어떤 감사기관을 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뭐 저는 여기 1,000억을 얘기했습니다만 규모를 좀 높이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좀 감사기관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조 유한책임회사의 감사 문제인데요. 이것도 이제 유한회사가 외관법 적용이 되다 보니까 유한책임회사로 또 이제 회피해 갈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것입니다. 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나 외국 회사 입장에서는 공신력에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유한책임회사를 해가지고 또 재무제표 이런 거 아무 부담 없이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또 과거 유한회사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유한책임회사의 경우에도 최소한도 외관법상 감사 대상이 적용되는 규모의 회사, 즉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500억 이상인 회사의 경우에는 외관법 적용 대상으로 검토해 볼 필요도 있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31쪽에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이상인 비상장회사와 자산총액 1,000억 미만인 상장회사의 경우에 감사 자격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회사의 경우에 친척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감사로 임명만 되고 실제로 이제 감사 활동을 하지 않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장회사라 그러면 자산총액이 1,000억 미만이라 그래도 이해관계인이 굉장히 많은 것이고, 자본금 총액 10억 원 이상인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엄청나게 큰 비상장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감사의 자격에 관해서 최소한도 독립성에 관한 규정은 두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나라 이 감사위원회 모범 기준에 보면 독립성에 관해서 회사의 이사, 집행이사, 최대 주주와 경제적 신분적으로 독립된 지위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최소한도 이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이런 모범기준 수준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32쪽의 내부 통제, 이건 잘 아시는 것 같이 이거 하나만으로도 별도의 주제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내용인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내부 통제 제도를 설계해서 운영하는 것은 경영진의 책임이지만 그 내부 통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감독하는 것은 감사나 감사위원회 책임입니다. 따라서 회계사에서 내부 통제로 인해 사고가 터졌다 하면 감사나 감사위원회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책임이 강합니다. 감독 제대로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잘 아시는 것 같이 아주 주식회사 대우가 아주 어마어마한 사건들, 지금도 대우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8년에 분식회계에 대해서 이제 잘 아시는 그 판결이 있었고, 작년에 유니언스틸에서 업무 담당 임원하고 영업팀장이 가격 담합을 해서 공정위원회가 4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표이사의 내부 통제 의무 위반으로 인한 감시 의무, 내부 통제를 안 했다고 해서 감시 의무 위반을 책임을 인정했고, 금년 5월에 대우건설 사건에서는 그 대우건설 직원들이 입찰 담합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정위가 28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표이사뿐만이 아니라 일반이사, 특히 사회이사들에 대해서도 이 감시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즉 감시의무를 위반한 이유는 내부 통제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내부 통제가 제대로 작동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이 이 감사로서는 매우 중요한 그 감사 영역으로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3쪽에 보면 우리나라 내부 통제는 이것이 지금 아주 규정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금융에서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는 뭐 내부 통제 규정을 2015년에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외관법에서는 내부 회계 관리제도에 얘기해 놓고,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 상품 판매업자에 관한 내부 통제 얘기해 놨습니다. 그리고 상법은 11년 개정해서 준법 통제, 준법 지원인을 자산 총액 5천억 이상인 상장회사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부 통제가 기업의 일반적인 의무로 판례에서 이렇게 이제 인정하는 수준이니까 결국 이 정도 되면 이제 상법에서 내부 통제에 관한 일반 규정을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판례에서 말하는 내부 통제는 준법 통제 이상을 말하기 때문에 내부 통제에 관한 일반 규정을 상법에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34쪽에 뭐 내부 통제의 실효적인 시스템 구축 방안, 이건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회사 고유한 그 내부 통제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고, 독립적인 통제 조직, 모니터링 시스템, 뭐 준법 지원인 조직에 의한 사전 검토, 35쪽에 보면 제보 시스템, 모니터링, 뭐 교육, 그 다음에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 9번째, 내부 통제 관련 기록을 유지 내지 이사에 보고하도록 시켜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나중에 문제 됐을 때는 입증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기록이 있어야 입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기별로 이사회 할 때 반드시 내부 통제에 관한 통제 내용을 회의 자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 내용, 이런 것을 기록을 유지해야만 나중에 혹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 책임 소재로부터 자유스러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감사 보조 조직입니다. 이것도 뭐 한 챕터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인데,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히 뭐 감사위원회가 사회이사로만 전부 구성됐을 때는 사회이사가 어떻게 그 내부 업무 감사나 회계 감사를 뭐 일상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회사의 감사 지원 보조 조직의 도움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일상 감사를 하게 하고, 그 일상 감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감독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위원회를 대신해서 실무적인 감사 활동을 수행해야 할 그 지원 조직이 이제 절실하게 필요한 건데, 이 37쪽에 보면 그러면 외국은 이 지원 조직에 관한 법제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미국은 상장 규정에서 이걸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기업 지배구조 코드에다 이걸 집어넣어놓고 금융감독기구에서 상장 규정에서 이것을 이제 모범 기준을 컴플라이와 익스플레인 룰로 지키도록 이렇게 해서 간접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대회사, 즉 자본금 5억엔 또는 부채 200억엔 이상인 회사, 감사 설치 회사의 경우 이사가 내부 통제 시스템의 일환으로 감사의 직무를 보조하는 사용인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도록 아예 법령으로 상법에서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는 그 사용인에 관한 규정 이런 것 등을 두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냐? 39쪽에 보면 우리나라는 감사 보조 조직 설치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고, 다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서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규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ESG 모범 기준 이런 정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젠 상법에서 감사나 감사위원회 보조 조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0쪽에 보면 내부 감사에 관해서 삼정에서 2021 오디 커미티 아웃룩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보면 이제 내부감사 부서의 책임자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내부감사 책임자에 대한 임명권, 임명동의권을 감사위원회가 가져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거기에 대해서 동의나 협의를 규정하고 있는 기업은 한 35%밖에 안 된다. 코스피 200 기업 중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6쪽에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보고가 문제인데, 결국 내부감사 부서 책임자가 감사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직접 보고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그 통계를 보면 한 25% 정도의 회사만이 보고라인을 감사위원회가 하고 있고, 53% 회사에는 경영진, 11% 회사에는 이사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내부감사 부서가 경영진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이 안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내부감사 조직에 대한 감독은 감사 조직 자체에 대한 감독이나 구성원 전문성, 활동 감독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43쪽에 보면 내부감사 부서의 명칭인데요. 명칭은 여러 가지 명칭이 많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감사 보조 조직으로서는 약 36%의 회사가 내부 감사 부서를 통해서 감사 보조 조직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4쪽에 이 감사 보조 조직을 두는 방안은 감사나 감사위원회 직속으로 하는 방안이 있고, 회계 법인의 등 외부 전문가 도움을 받는 방안 또는 내부 감사를 활용하는 방안인데, 현실적으로 세 번째 내부 감사를 활용하는 방안이 이제 많이 감사 부서로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럴 경우에 내부 감사 기능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부 감사 부서의 책임자의 선임 및 평가 이런 거, 징계 이런 거에 대해서 감사위원회가 동의권이라든가 임명권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두서없이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감사 제도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독특한 제도가 되어 있다. 매우 복잡합니다. 선임, 해임, 의결권 제한 하다 보면 머리가 아플 정도인데요. 이제는 이 우리 감사 그러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국 제도를 도입해야 되느냐? 영국, 미국, 일본 아무 제도도 우리한테 답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젠 우리 고유한 제도가 되어 있어서 이 문제는 우리가 머리를 싸매고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백면 서생으로 이제 글로 나온 자료만 보고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신문에서 매일 변하는 내용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 감사위원이나 감사인께서 문제점이나 이런 걸 제기를 해주시면 또 논문을 쓰는데 참고를 해서 좀 더 제도 개선 방안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별 내용도 없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에 상상박회라고 하는 큰 우리나라의 상고학자 전체 모임의 회장도 하셨고요. 그래서
아주 그게 일가견이 깊으신 분입니다. 오늘 발표 내용 들으신 그 깊이를 생각하면서 혹시 질문을 현실적으로 느끼신 점이 있었다든가 해서 있는 분은 거소하고. 아주 잘 들었습니다. 하나 실무적으로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내부감사 조직이 대표이사 휴야인 경우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이제 감사위원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직접 보고를 하도록 할 때 그 면을 어떻게 이제 헌법상 규정을 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면들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실무상 이제 제가 직접 이제 비사인 감사를 하면서 느꼈던 때인데 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감사 반장을 갖다 인사명령을 내버리거든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이와 같이 이제 어떤 면에서 시도의 전행이죠. 이런 면에 대한 어떠한 견제를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이 감사의 비사인 감사가 됐든지 감사위원회의 지휘를 받는 감사실에 소속된 감사위원회에 대해서는 그 일정 기간, 보직기간이 예를 들면 3년이면 3년, 5년 기간의 신분 보장을 할 수 있는 이런 틀제도를 어떻게 가져갔으면 하는지 이에 대해서 교수님의 약간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부감사 조직이라고 예, 아주 뭐 좋은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내부감사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를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대부분 내부감사 부서들이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걸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저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회사 제도라는 건 계약에 의한 제도지 않습니까? 근데 기업 오너들의 의식이 회사는 자기 개인 소유물로 생각하거든요. 이 사회적 실제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독일의 경우는 법인으로 생각하고 미국의 경우는 개인 간 계약에 의한 거로 이렇게 이제 회사를 생각하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개인 계약이든 법인이든 간에 어떤 사회적 실체물이라는 걸 인정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오너들의 생각이 개인 소유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리 규정을 해놔도 잘 지켜지지 않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강제적으로 이걸 할 수밖에 없는데 또 뭐 법령에다 넣으면 법령 개정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법령 그런 걸 법령에 개정하기는 어렵고 다행히 요즘 보니까 이 이제 코드 기업 지배구조 코드, 스튜어드십 코드 이 코드를 통한 이 규제가 실효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이제 1조 원 이상 회사의 경우 이제 금년부터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대상 기업으로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대개 보면 60페이지 뭐 어떤 기업은 한 150페이지까지 이제 쭉 써 넣어야 되니까 그 써 넣어야 되는 항목에 이 부분을 이제 구체적으로 쓰도록 자꾸 이제 하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왜 지키지 않는지 그 다음에 언제 지킬 것인지 하는 내용들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자꾸 이제 간접적으로 압박을 주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을 법률로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좋은 건 역시 거래소 상장 규정이라든가 아니면 뭐 ESG 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일단 계속 간접적으로 압박을 주고 그것을 하여튼 사업보고서나 기업지배보고서나 이런 데서 어떤 형태로든지 공시하게끔 만들면 그것이 실질적인 이러한 제도 운영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론은 제가 여기 제시했다시피 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권을 보장해야 된다. 직원의 뭐 신분을 보장해야 된다. 뭐 다 답은 나와 있는데 그걸 그럼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은 실질적으로 지금 지배주주가 따라가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드는 룰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 그걸 지금은 시대적 그림상 이걸 하드로 법률과 법령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소프트웨어가 요새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코드라든가 이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꾸준히 이 부분을 자세하게 규정해 가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제 한 가지만 더 질문은 아니고 이거는
카멘트로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그 감사인 연합회로서 내부 감사인, 외부 감사인 연합체죠. 그러면서 회계학자, 상급학자인들이 우리 세 번째 그룹을 구성해서 트라이앵글 조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그냥 세미나하고 포럼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연구 기능도 있거든요. 그런데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발견한 아주 특이한 사항을 지금 여기에서 선생님이 제시해 주셨는데 27조에 우리 교재 27조에 자료를 보시고요. 43번 슬라이드입니다. 우리 교수님 발표문에는 43번 슬라이드인데 이 현상이 완전히 넌센스로서 이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감사 부서를 당연히 활용을 할 수 있어야죠. 그게 감사든지 감사위원회 경우는 더더욱이나 사회 이사 조직이니까 손발이 없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데 이 감사 지원 조직 부서를 저희들이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내부감사 지원 부서를 첫 번째 그 부서의 내부감사 오케이 이건 좋죠. 그 다음에 회계 재무 자금 부서가 내부감사 부서입니까? 이건 넌센스죠. 그러니까 감사가 제대로 우리 사회에서 소금의 역할로 그 종적으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 내부 감사 부서를 제대로 갖추도록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내부 감사라는 말 쓰는 거를 지금 여기 보면요. 첫 번째 유형하고 그 다음에 7번째입니까? 거기에 감사위원 전담 요직이 있습니다. 요 두 개만 진짜죠. 나머지는 사실은 IR 공식, 경영행정, 준법윤리 이 전부 다 이거는 비감사 부서잖아요. 그래서 이 설문 자체도 어쩌면 좀 시니컬한 그런 상황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 저는 현실에서 감사라는 용어를 자꾸 안 쓰려고 자꾸 이렇게 그 CEO들이 옆으로 비켜나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저희들 연구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라는 조직을 끄끄 생각하고 그거를 용어를 쓰지 않으면 공시사항에서 그 지적을 해서 이건 감사 보조 부서가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라고 하는 용어를 떳떳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런 풍토를 바꾸도록 꼭 그걸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라는 용어는 피해라는 용어가 아니고 준법 윤리 그게 무슨 감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연구하시는 교수님도 그러시고 우리 실무에 계시는 분들도 아니 감사 지원부서는 당연히 감사라는 용어가 들어가야 인정을 받는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용어를 반드시 써야 된다. 그렇지 않고 옆으로 삐딱하게 용어를 쓰면 오히려 감사를 싫어하는 걸로 그렇게 인상을 받을 수가 있다. 해서 유도를 좀 해 나가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카멘트로서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시간이 가득 채워가지고 우리 지리의학과에 위해서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우리 박수로서 감사하겠습니다.